지난 시간에는 이제 별에 대해서 했는데 주로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알았나 역사적인 걸 좀 돌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니까 음악 들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별이 뭐냐에 대해서 계속 인류가 궁금해 왔는데 우리가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기 전까지는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점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 한 발자국을 못 나가다가 이제 이 19세기의 중반에 와서 비로소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데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별의 밝기를 보니까 대충 별이라는 게 밝기가 태양의 밝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태양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19세기에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근데 그 흡수선을 보니까 태양의 흡수선이나 별의 흡수선이나 굉장히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성하는 것도 똑같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별은 멀리 있는 태양이다 라는 게 이제 19세기의 결론이 되겠어요. 이런 걸 알아낸 거지. 태양과 별이 별개가 아니고 태양은 그냥 가까이 있는 별이다 라는 거를. 그렇지만 여전히 질문 남죠. 그러면 별이 왜 빛나는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풀어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떻게 이런 별이 빛나게 되는가를 알게 된 과정을 좀 한번 훑어보도록 합시다. 저걸 보면서 처음에 이제 이 빛이 태양이 어떻게 빛나는가를 알아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베테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어느 날 젊은 시절에 이걸 연구하다가 뭔가를 깨달아서, 근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방에 나가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 별이 왜 빛나는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예. 그 사람이 알아낸 게 뭔가? 예. 자, 관련된 의문을 한번 보면 결국 현재 궁금한 게 별이 계속 빛나는데 태양이 거기서 계속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면 별은 에너지를 쓰는 건데 그 복사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오느냐?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태양이 우리가 40억 년 정도 살았다는데 이 긴 기간 동안 그 정도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근원이 뭐고, 그다음에 나가서 옛날 사람들이 별이라고 하는 것, 하늘이라고 하는 건 영원 불변하다 그랬는데 과연 그 별의 수명은 영원한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에 이제 대답을 구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인 태양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알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낸 이 태양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태양의 겉은 알기가 쉬워요. 보면 되니까 망원경으로. 그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라는 걸 알아내는 거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도 뭐 눈에 보이는 건 다 보이죠. 이렇게 신체가 어떻게 생겼고. 근데 그 안에 예를 들어 장기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를 요새 해부를 해보면 물론 다 알겠지. 근데 태양을 해부해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는 기술이 좋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 몸의 일부가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게 초음파 사진 찍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태양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태양에 쏘는 초음파는 뭐냐? 지진파죠, 그게. 우리가 지구의 내부도 지진파를 쏴가지고 알아보듯이 태양의 내부도 이 태양의 지진파를 연구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양에 지진이 있느냐?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럼 어떻게 아느냐? 태양 표면을 열심히 관찰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표면이 요동치면 그 도플러 효과 때문에 온도가 달라져요.
그런 거를 열심히 추적하면 얘가 어쪽에서 어느 파가 이렇게 가고 해가지고 안의 구조가 대충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태양의 그 모형에다가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야기는 태양은 이렇게 일단 크게 네 개의 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맨 안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이 핵 안에서는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게 밖으로 퍼져 나오는데 이제 그 복사층이 있고, 그 복사층 바깥에 이제 대류로 열이 전달되는 대류층이 있고, 빛을 내는 이 포토스피어라고 하는 광구라고 부르는 껍데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껍데기 밖에는 태양의 대기가 있어요. 이제 대기도 좀 여러 층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여. 그죠? 이 태양은 좀 전형적인 작은 별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별을 얘기할 때 그래서 항상 기준을 태양으로 삼아요. 태양의 크기, 태양의 질량, 그죠? 태양의 광도 이렇게. 그리고 이 태양을 잘 들여다보면 얘가 뭘로 이루어졌나를 보면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소가 이건 질량비예요. 수소가 73.46%, 헬륨이 24.85%. 근데 헬륨이 수소보다 4배 무거워요.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이거 4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73대 6. 그 정도의 비율로. 그러니까 대부분 수소로 돼 있어요. 그죠? 그거 외에 이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도 조금 있는데 별을 다룰 때는 헬륨보다 무거우면 다 금속이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있냐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그 별의 금속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메탈리서티라 그래요. 그 메탈리서티가 큰 별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만들어졌던 별의 잔재에서 계속 만들어준 별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주 초기에는 금속이 없었어.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만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별에서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현재 태양은 금속이 많은 별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별이 우리 우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러니까 태양이 처음 만들어진 별이 아니라 다른 별이 만들어졌다가 그게 다 죽고 나서 다시 그 잔해에서 다시 생겨난 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나머지 그 얘네가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건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요 핵에서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럼 어떻게 알았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이제 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첫 번째로 별이라는 게 태양을 보면 다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왜 이게 구로 생겼느냐? 그거는 어렵지 않아, 그죠?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이 중력이 모든 물질을 잡아당겨요. 그럼 이게 덩치가 커졌을 때 잡아당기면 가장 안정된 형태가 뭐냐? 그게 구예요. 그러니까 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라서 구로 모이면 이게 계속 점점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그 크기를 줄이면서 나머지 에너지를 내가 다른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같은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중력만 있었다면 별이라고 하는지 모든 물질이 계속 작아져서 무한히 작아질 거야. 근데 그렇진 않지. 그럼 별에 유한한 크기가 있어요. 그럼 그 유한한 크기는 왜 생기느냐? 중력이 잡아당겨서 이렇게 수축하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막아주는 게 있다는 얘기지. 그게 뭐냐면 압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퍼져 있는 데는 그 물질이 중력이 작용해서 다 자꾸 많은 쪽으로 몰려가려고 그러는데 압력이 있어서 그걸 방해를 해서 항상 모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다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물질이 많아지고 그게 압력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뭉치기 시작하는 거를 이제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20세기 그 중력 연구한 사람들이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되면 얘네들이 물질이 뭉친다라는 걸 이제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 기본적으로 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하는 힘과 그걸 수축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압력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압력이라기보다는 압력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여기 다 똑같이 일기압이면 내가 받는 힘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쪽에서 일기압 받고 이쪽에서 일기압 받으니까. 내가 이 힘을 받아서 압력을 받아서 이 힘에 버틸려면 이쪽 압력하고 이쪽 압력하고 차이가 있어야 돼. 그 차이가 만들어져야만 내가 이 형태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별도 보면 이렇게 물질이 있는데 중력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약해져요. 왜냐하면 물질의 양이 줄어드니까. 예, 그 안에 있는. 그렇지만 압력은 어떻게 해요? 그 힘을 계속해서 이겨내려 되니까 압력 차는 계속 0보다 커야 돼. 그 얘기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계속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저 별의 중심에는 굉장히 높은 압력이 될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도대체 그럼 그 압력은 왜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압력이 뭔지 알아야 돼. 그죠? 압력의 실체가 뭐냐? 네. 여기 보면 압력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하나는 열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것도 더 어려운 얘기야. 더 어려운 얘기야 이게. 그럼 열이 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 19세기의 물리학자들이 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왜 압력이 열에 의해서 압력이 생기는가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압력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축퇴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20세기 돼서 새로운 종류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왜 물질이 다 이렇게 수축해서 우그러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느냐라는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걸 이제 축퇴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축퇴 압력 전에 일단 열에 의한 압력을 이해를 해봅시다. 이게 왜 생기느냐 하는 건데, 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면이 있으면 그 면의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이 압력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용기에다가 기체를 담아놨을 때 내가 눌리면은 얘가 안 눌러지려고 반항하잖아. 풍선 같은 거 눌리면은 이렇게 이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압력이 작용하는 거지. 왜 그런 게 작용하느냐라는 거를 19세기에 이해한 바는 뭐냐면 그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있고 그 기체는 원자나 분자들로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원자나 분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녀.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 숫자가 많다라는 거는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수로 나타내지는 그 수만큼 많다는 거고 얘네들이 무지하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계속 벽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생긴다라는 거지. 이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식으로 표현한 게 여기 나온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이제 기체라고 생각하면. 근데 다행히 우리가 별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부분 기체를 잘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별이 온도가 높아서 대부분의 물질은 기체 상태로 있어요. 물론 굉장히 코어에 가면 액체나 고체도 있지만 비슷해요. 근데 걔네들은 보면,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기체나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는 그 운동 에너지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의 평균 값을 낸 게 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뜨겁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걔네들이 많이 열심히 돌아다니는 얘기지. 근데 이게 랜덤해야 돼.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가면 이건 바람이 부는 거고 랜덤한 모션으로 이렇게 있으면 결국 그 기체에서는 그럼 온도가 뭐냐면 온도가 정확하게 그 평균 운동 에너지예요. 그죠? 온도가 높다라는 건 그놈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닌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내가 요걸 조금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결국 그 압력의 크기는 얘가 얼마나 돌아다니느냐,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자주 부딪히는 거, 그 속도가 빠를수록 유리하지, 자주 부딪히겠지. 그 다음에 속도가 크면 힘도, 전달하는 힘도 커요. 그러니까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뭔가가 나올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압력의 크기도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에 비례해요. 이게 압력의 크기가. 그래서 이런 기체에 보면 그 압력이 이런 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 온도에 비례하는 압력이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물체를 만질 때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는 걔네들이 여기 분자들이 굉장히 진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약간 볼륨을 좀 줄여 수가 있나? 너무 크게 하는데. 이게 더
어렵네. 자, 어,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면 결국 이 별이 수축하는데 버틸려면 결국 뭔가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압력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체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뜨거워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운동 에너지가 왜 커지느냐? 그러면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에 따라서 별의 상태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이 주는 에너지의 근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중력 수축이 일어날 때 얻는 중력 에너지야. 예. 물체가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 위에서 이게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면은 빨라지죠, 점점. 이게 중력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 자유낙하 중력 지구나 뭐 별이 있으면은 걔가 잡아당긴 물질들은 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빨라져요. 이게. 근데 빨라는 지는데 얘가 열 에너지로 바뀌려면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막 부딪혀서 그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랜덤하게 분포를 하도록 해줘야 돼. 예. 그걸 이제 영어로는 서멀라이제이션이라 그래. 열적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게 이제 분자 수가 많아지면 그런 게 되겠죠. 자주 부딪히니까. 그래서 중력 에너지로 가지고 있던 게 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게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예. 근데 대부분 이 별이 만들어질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물질들이 막 모이면서 그 중력 에너지를 가지고 그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요. 그 덕에. 그럼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압력이 높아져서 수축을 막게 돼요. 그럼 수축이 한번 막히면 거기서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서 그게 유지가 되는데, 그게 영원히 유지가 안 되는 게 온도가 올라갔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뜨거워진 이 온도에서 복사를 내보내. 그러니까 빛이 난다는 얘기죠. 그럼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 복사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나가면 다시 온도가 내려가겠지. 이제 차가워져요.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압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시 수축을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중력 에너지를 빼먹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수축하고 뜨거워지면 버티다가 복사로 에너지가 나가면 다시 수축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결국은 계속 수축한다는 얘기지. 이게. 근데 예를 들어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경우에는 그 중력 에너지로 이렇게 버티는데 그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대략 3천만 년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3천만 년을 수축하는 에너지, 중력 에너지로 별이 빛을 내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계속 수축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온도가 너무 올라가요, 이제.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다 보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게 돼요. 그게 핵융합 에너지야.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별을 이루는 물질이 수소니까 그 수소의 온도가 여기 보면 이 수소끼리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 듀테륨이라는 걸 만들고, 그 듀테륨이 또 부딪혀서 결국 나중에 헬륨을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면 여기서 이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중력 에너지 대신에 저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유지를 해요, 온도를. 그런 스테이지로 가면 이제 그 별을 이제 그 주계열 별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중심에서 온도가 400만 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저 별을 이해하려면 그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저기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까 20세기 30년대,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와서야 우리가 핵의 존재라든지 그 핵이 융합이 일어나서 변환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서서히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결국 뭐 수소폭탄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하면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건 수소를 원료로 쓰지 않아요. 이걸 원료로 쓰면 이게 실제로 태양에서도 이 과정이 주로 일어나는데 수소를 태워서 이게 헬륨을 만드는 과정이
여기 첫 번째 과정이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두 개가 만나서 듀테륨이라는 그러니까 무거운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게 안 만들어져 잘.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만드는데 온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이 온도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 400만 도를 어떻게 만들어내? 근데 요거를 직접 쓰면 여기 나온 듀테륨이라는 놈을 모아요. 중수소라 그래. 걔네들을 모으면 요거보다 낮은 온도에서 요걸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과정을 생략하는 거지. 요것들을 모아서 만들면 낮은 온도에서 내가 저 반응을 시작할 수 있고 그게 수소폭탄이에요. 낮은 온도라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소폭탄 이게 불을 붙이는데 이게 굉장히 그 고온이 필요하고 그 고온은 어떻게 얻느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만들어요 보통. 걔로 이렇게 불을 탁 붙이면 얘가 탁 붙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수소는 구하기 쉬워요. 수소 널렸잖아. 물에 엄청나게 들어있죠. 그 중에 일부분은 이제 중수소예요. 꼭 빼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제어할 수 있으면 이제 에너지 걱정은 안 해도 돼 사실. 그죠?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돼. 현재까지. 너무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고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폭탄 외에는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어. 그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태양에선 이게 주로 일어나는데 이 약간 그 태양보다 더 무거운 별이 되면 중심의 온도가 더 올라가요 이제 압력이 더 커지면서. 그러면 요 과정 대신에 약간 더 효과적인 과정이 여기 나온 이런 CNO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CN 탄소, 질소, 산소가 이렇게 이 촉매처럼 작용해서 이걸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면 얘가 훨씬 빨리 일어나요. 대신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지.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무거운 별일수록 연료를 훨씬 빨리 태워요. 그러니까 더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거운 별의 수명이 더 짧아요. 왜냐하면 연료는 더 많은데 타는 속도가 연료 많은 것보다 훨씬 더 빨라. 그래서 수명이 확 짧아져요. 굉장히 무거울수록 별의 수명은 짧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수소를 다 헬륨으로 태우면 나중에 수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중심에서 수소가 떨어지면 근데 이제 코어에 이제 헬륨만 잔뜩 있는 거지. 그럼 이제 헬륨을 태워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온도가 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역시 별의 질량이 얼마여서 압력을 내가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돼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럼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만들어낼 에너지가 소진된 거 아니야. 그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축해요.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중력 에너지를 얻으면서 얘가 안에는 융합이 안 일어나는데 껍데기에서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코어의 그 가장자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가 확 부풀어 올라 보통. 코어에서 탈 때는 그 코어의 열을 이렇게 밖으로 직접 못 나가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껍데기가 있었는데 그 껍데기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하면 이제 껍데기가 확 부풀어 올라요. 별이 커진다는 얘기야. 우리 태양도 약 한 50억 년 후에 이런 과정을 겪을 거예요. 수소를 중심에 있던 수소가 다 타고 나면 거기 헬륨으로 다 바뀌어. 그럼 거긴 더 이상 핵융합이 못 일어나니까 수축하면서 그 껍데기 주변에 있는 데가 핵융합이 일어나고 그럼 그게 쭉 부풀어 올랐다가 껍데기도 다 타면 어떻게 하냐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태양은 약간 무거워서 그 헬륨이 약간 더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거기서 압력이 더 높아져서 다시 이제 헬륨을 태우기 시작해요. 헬륨을 태워서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인 여기 나온 CNO를 만들기 시작해요.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젠을 만들면서 한 번 더 태양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해요. 그럼 그것들이 CNO, 헬륨도 다 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태양은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CNO를 태울 만큼 압력이 높아지지 않아서 거기서 멈추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어에 있는 헬륨은 다 소진됐지만 그 껍질에 있던 헬륨을 한번 다시 태우면서 그 아까 수소 태울 때보다 더 크게 부풀어 올라요.
예. 그때쯤 되면 태양의 크기가 지구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린 다 죽었다고 봐야지. 예. 그래서 이런 그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별이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낸 분들이 여기 나온 분들이에요. 처음으로, 물론 여러 사람이 했지만 처음에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굉장히 오래 빛난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제시한 분이 이제 여기 나온 아서 에딩턴이라는 분이고, 이 이제 아이디어만 내고 실제로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수소를 헬륨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여기 있는 한스 베테라는 분이에요. 예. 보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이분. 200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00살을 살았다는 얘기야. 90 넘어서도 논문을 낸 분이에요. 정말 정열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거의 10년마다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명작 한 편씩 냈던 논문을.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얻는 과정인데, 더 무거운 별에서는 헬륨을 태워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헬륨을 태워서 이 카본, 그러니까 탄소, 산소를 만들어요. 이걸 그보다 압력이 더 높아지면 이제 이 카본하고 그러니까 탄소, 산소를 태워서 실리콘을 만듭니다. 실리콘이 만들어지고 나면 실리콘으로부터 다시 더 압력이 높아지면 얘네들이 이제 결국 이 철이 돼요. 철이 만들어지면 철은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으로 다른 원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자핵 중에 철이 가장 안정된 원자핵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걸 만들어봤자 에너지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아. 그래서 철에서 끝나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별은 최후의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바깥에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확 부풀어 오릅니다. 굉장히 무거운 별은. 이게 이걸 적색 초고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 이렇게까지. 그래서 별에서는 주 에너지원이 결국 이 핵융합 반응이고, 이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있는 별을 이제 주계열 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오랜 시간 보내요, 별이 거기서. 태양 같으면 그게 한 100억 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명이 무한하진 않아. 유한해요. 그런데 그 얼마나 사느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대충 중요한 별이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0.5배에서 한 10배 사이의 이런 별, 이게 전형적인 별이에요. 태양도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별들은 처음에 별이 만들어져서 이제 원시별 상태, 원시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빛이 나는 상태를 이제 원시별이라고 그러고, 그 단계에서 계속 수축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중심에 있는 핵융합로에서 이제 핵융합이 시작돼. 그러니까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계열 별이 돼요. 대부분의 생활을 여기서 보내고, 그 중심에 있는 이제 수소를 다 태워서 더 이상 연료가 없어. 그러면 거기는 이제 핵융합이 멈추면서 수축을 하고, 대신에 그 껍질에서 핵융합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상태. 그걸 이제 적색 거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할 수 있어요, 질량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태우느냐, 헬륨까지 만들고 끝나느냐, 그다음에 산소 만들고 끝나느냐, 실리콘 만들고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 탄소까지밖에 못 만드는 대부분의 별들은 그 다음에 죽어요. 이렇게 죽으면 이제 백색 외성이라는 게 돼요. 얘는 더 이상 수축을 안 하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수축을 안 하려면 이 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압력이 아까 다 열 에너지로부터 왔어. 핵융합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수축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핵융합이 멎었어. 그럼 더 이상 열 에너지를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수축해야 되는데 그 수축을 못하게 막아주는 새로운 압력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너무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 전자와 전자가 이제 타이트하게 붙어서 걔네들이 수축을 막아주게 돼요. 왜 걔네들이 압력을 넣냐? 이거는 약간 더 이해가 필요해. 양자역학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 상태에 이런 걸 이제 백색 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은 별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다음에 더 무거운 애들은 거기서 안 끝나고 이 적색 거성 상태에 더 큰 초고성이라는 게 가요. 그러다가 저 초고성 상태에서 모든 연료를 다 태우고 나면 그 안에 더 이상 이제 아이런 코어, 철 코어가 생겨요. 예. 그 철 코어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럼 그놈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수축을 하기 시작해요. 다 핵융합이 끝나면 그게 수축하면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예. 뻥 하고 주변에 그 껍데기에 있던 걸 다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폭발을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 그래요. 그럼 밤하늘에 정말 빛나는 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고 나면 그 안에 코어는 이 철 코어는 수축을 해서 보통 이제 이 중성자별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중성자별은 이제 백색외성하고 비슷한데 이제 얘가 이제 수축을 안 하는 이유는 중성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압력 때문에 수축 안 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무거울 경우에는 이제 검은 구멍 같은 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질량에 따라 별의 일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고, 이거를 연구하는데 여기 나온 이 H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별을 분류해 본 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별들이 여기 나온 이 메인 시퀀스상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 그 라이프 타임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들면서 보내는 거죠. 다 끝나면 이쪽으로 가요. 여기 보면 온도는 낮은데 밝기는 굉장히 밝아. 그럼 크기가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거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으로 가고 더 무거울수록 더 큰 별이 돼요. 그래서 죽으면 일로 옵니다. 이제 백색외성 또는 중성자별.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세한 일대기를 그려놨어요. 질량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요. 아주 가벼운 놈은 아예 핵융합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나는 놈도 있어요. 이렇게 핵융합로에 불을 못 붙이는 거지. 이걸 이제 브라운 드업이라 그래요. 예. 그다음에 핵융합은 일어나는데 수소만 태우고 끝나버리는 애들 완전히. 예. 그래서 적색 거성이 안 되는 거를 이제 레드 드업이라 그래요. 예. 그다음에 태양 정도 질량이 되면 보통 이렇게 적색 거성이 됐다가 마지막에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 껍데기는 다 날려버려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백색 외성이 남고 날아간 껍데기는 구름처럼 돼요. 성운이 돼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크면 이제 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그 안에 중성자별이 남아요. 아예 더 무거우면 그냥 이런 과정 없이 계속 크다가 엄청나게 빨리 타서 코어에 이제 블랙홀을 남긴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용어들이 이게 결국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떤 놈이다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있는 이 초신성이라는 거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태양의 이제 일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계열별 중에 이제 적당한 질량을 가진.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타다가 이제 수소를 다 태우면 이 코어에서 수소가 다 타고 껍질이 수소가 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게 이제 작은 거인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수축하면서 이제 헬륨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헬륨 용합이 일어나면서 탄소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게 타오르다가 얘가 그것마저 다 끝나면 이제 그 껍질에서 헬륨 이제 용합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푹 커져서 적색 거성이 됐다가 죽을 거예요. 이제 죽으면 이제 백색 외성이 돼서 일로 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HR 다이어그램에서 이 삶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네. 근데 별이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건 대충 봤는데 그럼 별이 언제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지난 세기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알아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별이라고 하는 건 결국 거대 분자구름에서 생긴다. 근데 우리 그 은하에 가면 이 별과 별 사이에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물질은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도 전자가 날아간 놈. 그러니까 이온화된 수소 원자가 대부분인데 이게 덩치가 좀 큰 놈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이 걔네들끼리 뭉쳐서 이게 밀도가 커져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 적당히 에너지 내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수소 분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질량이 커져요.
덩치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분자구름이라는 게 이제 이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모인 데서만 별이 생겨난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는 게 이제 이 눈으로 봐가지고 모르고 그 20세기 후반에 전파망원경 나오고 적외선 망원경 나오고 하면서 이 성간 물질의 분포를 쭉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포가 많은 곳에 이 젊은 별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별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하니까 결국 이런 거대 분자구름에서 이게 분자구름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별이 되진 않아요. 얘네들이 뭔가 뭉칠 수 있는 이 시드가 필요해요. 네? 충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주변에 이제 초신성이 하나 터지거나 하면 그 충격파로 얘네들이 뭉치기 시작하거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한번 뭉치기 시작하면 이제 말릴 수 없는 과정이 돼. 쫙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코어에서 이제 원시별이 돼요. 수축된 중력 에너지를 열레 에너지로 바꿔서 빛을 내다가 계속 모이면 핵융합이 시작되는 거지. 그럼 이제 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여기 빨간 거는 이제 전파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본 거고 그것들이 모여서 여기 물질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자들이. 예. 거기서 이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난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화상인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원시별이라는 게 이렇게 중력 에너지를 써가지고 빛을 내다가 좀 지나면 충분히 수축해서 중심의 온도가 올라가면 핵융합이 시작되고 그럼 이제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주계열성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연료 다 떨어지면. 예. 그러면 다시 그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 우주로 다시 돌려줘요. 터지면서 대부분은 우주로 다시 돌려줘. 예. 이게 그 새로 별이 생길 때 보면 이게 이제 별이 최근에 생긴 젊은 별들이 격렬한 과정을 이렇게 모여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트가 뿜어져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디스크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간 물질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주계열별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 보통 이런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 중간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애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 코어는 중심은 핵융합이 끝났고 껍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껍데기가 확 부풀어 오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커져요. 태양도 최대로 커졌을 때 이 지름이 그러니까 이 AU까지 와요. 그러니까 지구까지 온다는 얘기지. 지구를 덮을 거예요. 그 요만했던 태양이 이만해지는 거야. 이거는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이 현재 적석 거성인 별을 찍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커져서 이게 점이 아니라 이렇게 커진 게 보이죠. 예. 대부분의 별은 웬만한 망원경으로 봐도 사이즈가 없어요. 워낙 멀어서. 근데 얘는 가까운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한 400광년, 300광년 사이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이렇게 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있는 거예요. 예. 두 개 있고 이중성이고 하나는 적색 거성이고 그 옆에 백색 외성이 있는 걸로 짐작하고 있어요. 이게 부풀어 오른 모습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 적색 거성이 이제 단계가 끝나면 이 바깥에 이 물질을 떨어버리게 돼요. 이건 그냥 밖으로 멀어져 가는 거죠. 이제 튕겨져 나온 힘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행성성운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요 가운데는 그러니까 죽은 별의 잔해가 남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백색 외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백색 외성은 어두워서 잘 안 보여. 근데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놈만 보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관측이 되죠. 이게 이 죽은 별의 잔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예쁘지? 이게 죽어서도 아름다운 거야. 이게 별이. 그 초거성은 아까는 이제 그 중간 정도 질량이면 이제 거성이 됐는데 아주 질량이 크면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이 되면 진짜 거대한 크게 부풀어 올라요. 이게 핵융합도 껍데기에서 차곡차곡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파 껍질처럼 돼 있어. 맨 안에서는 실리콘 태워서 철이 만들어지고 그 바깥에서는 뭐 그 실리콘 만드는 과정 뭐 이렇게
산소 만드는 과정 이것들이 쫙 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까지 핵융합이 일어나. 그럼 그 에너지가 그 받아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놈들을 다 데우니까 얘네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예. 그래서 확 커지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요것도 보면 이 보통 별은 이게 점인데 이렇게 점이 아니라 이렇게 유한한 크기를 갖죠. 이제 이 베텔게우스라는 이제 초고성을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거예요. 이게 이 가까이 있는 별 중에 아마 별 중에 이 각 크기를 잴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크기가 보이는 거야 망원경으로. 요거 0.01초 정도 될 거야 아마 크기가. 그 정도 되는 걸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 비교를 해놨는데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로 큰 거냐? 여기서부터 행성부터 시작해서 여기 수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구 크기죠. 그럼 요 다음 단계는 요게 지구야. 지구가 요만해지면 이제 목성, 토성이 이만하다는 얘기고, 요게 태양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목성이고, 여기 태양이고, 요게 이제 시리우스가 이만해요. 그죠? 가장 밝은 별. 이건 좀 질량 나가는 놈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 점점 이제 거성이에요. 그래서 요게 시리우스, 요게 요만해지면 이제 여기 나오는 요 거성들 이만해지고, 아까 나온 베텔게우스 정도 되면 요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온 요 알데바란이 요만한 크기가 되면 베텔게우스 이만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무지하게 큰 거예요. 태양보다도 몇백 배 큰 거니까. 이게.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준 제일 큰 별 이 정도 돼요. 자, 저렇게 이제 거성이 됐다가 이제 행성 성운이 떨어져 나가건 자리에 남는 게 이제 백색 외성인데, 이게 이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핵융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압력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축을 막아주는 새로운 압력이 이 전자의 축태압이라는 걸로부터 와요. 이게 이 축태압은 뭐냐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확정성 원리 같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전자는 이 페르미온이라고 부르는 입자예요. 그래서 이 입자 중에 페르미온 입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똑같은 양자 상태에 두 개가 못 들어가. 그래서 이걸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라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전자가 많이 모이면 모두 밑바닥 상태에 다 전자가 가 있으면 얘네가 계속 수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모두 밑바닥 상태는 못 가고 밑바닥에 하나 차면 그 위의 상태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위의 상태는 밑바닥보다 에너지가 더 커.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전자가 많아지면 얘가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놈 바닥부터 채워가다 보면 그 위에 있는 놈은 상당한 양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압력을 주는 거야. 예. 그걸 축태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0도여도 압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수축에 저항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힘으로 더 이상 수축을 안 하고 버티는 거를 이제 백색 외성이라 그래요. 보통 이 백색 외성은 그러니까 두 단계의 이제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보통 돼요. 그래서 주성분은 그래서 탄소와 산소로 돼 있어. 예. 그다음에 굉장히 밀도가 높아져요. 대신에 이게 보통 물질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이게 계속 수축해 가다가 이 전자끼리 너무 밀착이 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느 정도 수축이 되냐면 이 백색외성이 그러니까 태양 정도 질량인데, 나중에 그 태양도 타면 태양의 한 70%는 어디론가 날아가고 한 0.30% 정도만 가운데 남아서 백색외성이 될 텐데, 그 백색외성의 크기가 지구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크기가 확 주는 거지. 예.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예. 그리고 근데 이 백색외성은 질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 가운데 코어가 태양 질량의 1.44배를 넘으면 이 전자의 이 축태 압력으로 이걸 못 버텨. 예. 그래서 이거보다 더 무거운 놈은 이제 이 전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전자가 이 축태압을 못 견디고 저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전자가 양성자에다 흡수가 돼요. 예. 이 안에 있는 물질 그러니까 원자 핵으로 다 흡수가 된다는 얘기야, 전자가. 그러면 원자 핵에 있던 모든 양성자가 다 중성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성자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중성자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중성자들은 역시 똑같이 축대합을 주는데 얘네들은 질량이 워낙 커서 훨씬 더 사이즈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밀도가 큰 별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걸 중성자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백색해성이 가장 가까운 백색해성이 뭐냐면 여기 나온 그 시리우스 A하고 B예요. 근데 시리우스 A는 이 그 메인 시퀀스에 있는 별이고 여기 보면 요만한 별이 하나 있어. 이게 이중성이야,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망원경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그 비지빌 이미지로도 이렇게 보이죠. 조그만한 놈이 있는데 질량은 이놈이나 거기서 거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도 굉장히 충분히 무거운 놈이에요. 근데 사이즈만 작아진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백색해성을 찾아내 여러 몇 개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낸 백색해성은 1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찾아낸 게. 그다음에 그 중에 이런 놈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제 주성분이 탄소하고 산소예요. 근데 그 중에 탄소가 이제 주성분인 놈도 있어. 그럼 탄소가 이게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확 눌러져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탄소 결정이 만들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지. 여기 가면 이거 별 전체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야. 이거 캐오면 이제 뭐 벼락부자 이상이 되겠지. 갖고 올 방법이 없어 그렇지. 예. 그래요. 예. 이게 벼락부자 되는 방법이 많아.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면 쉽게 벼락부자가 돼. 갖고 오는 게 문제야. 사실 여기 석유 걱정하는데 저 석유가 어디 가면 많이 있냐면 목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있어요. 거기 가면 석유 무지하게 많아. 주성분이 석유야. 예. 갖고만 오면 되는데 예. 그걸 못 갖고 와서 이게 이 다이아몬드로 된 이게 백색해성도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뭔가 순서가 바뀌었네. 백색해성, 초고성이구나. 저 초고성은 그러니까 거성은 백색해성으로 끝이 나는데 수명이 끝나는데 이제 초고성이었던 애들은 마지막 단계에 화려하게 쇼를 한번 하고 갑니다. 예. 그 쇼가 뭐냐면 이 초신성이에요. 여기 보면 사실 이 초신성은 이 갑자기 이제 말 자체로 보면 신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새로운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노바가 뉴라는 뜻이에요. 그냥 라틴어로. 그러니까 새로운 별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슈퍼가 붙었으니까 새로운 강력한 별이 나타난 거지. 이게.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강력한 별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여기도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 분류를 두 개로 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이 1A 유형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1A 유형은 약간 이제 일어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제 별의 수명과 관련해서 이쪽이 지금 이제 관심사인데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별은 이렇게 마지막에 초고성이 됐을 때 이런 상태가 돼요. 가운데선 철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이제 핵융합 반응이 쫙 일어나면서 막 부풀어 올랐다가 이것들이 서서히 연료가 다 바닥이 나서 이 안에 이제 코어가 철이 되는데 그 철 코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수축을 하기 시작해요. 수축하면서 최종적으로 중성자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수축하면은 갑자기 가운데가 확 비면은 어떻게 돼요? 확 딸려 들어가지. 주변에 있던 놈들이 확 딸려 들어갔다가 안에 코어까지는 못 파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대튕겨져 나와요. 이게 가운데가 확 수축하면서 그럼 뽕 하고 얘가 튕겨져 나온 놈이 바깥에 있던 놈을 다 날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엄청난 그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를 이제 이 초신성이라 그래요. 이 어느 정도로 밝으냐면 이거 많이 관측해 보면 이 초신성이 터진 그 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하에 보통 그런 별이 한 1000억 개쯤 있을 텐데 그 1000억 개가 내는 빛보다 저 초신성 하나가 내는 빛이 더 밝아요. 그럴 때도 많아요. 그 정도로 밝은 엄청난 빛을 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거운 별이 죽을 때 있는 거고 1A형 초신성은 이게 이제 이
이 이중성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성인데 하나는 이미 죽어서 이제 백색 외성이 돼 있고 하나는 이제 수명이 다해가서 적색 거성이 돼 있어요. 그럼 적색 거성이 돼서 얘가 부풀어 올라. 부풀어 오르다 보면 여기서 요 백색 외성이 여기 있는 물질을 잡아당겨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 백색 외성 근처에 물질이 막 쌓이다 보면 물질이 너무 많이 쌓이면 저 죽어있던 백색 외성이 갑자기 핵융합을 다시 시작해. 그거 바깥에서 공급받은 놈 가지고. 근데 그 핵융합이 이 주계열성에서 나는 것처럼 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일어나요. 이게 한꺼번에 껍질에서 확 태워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역시 뻥 하고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초신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일해형 초신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관측된 그 초신성이 이제 다른 은하에서는 꾸준히 일어나는 게 관측이 돼요. 근데 멀리서 일어나니까 이 쇼가 안 돼. 눈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봐야 보이는데 맨눈으로도 볼 수 있었던 가장 최근에 초신성 터진 게 1987 내예요. 여러분들은 못 봤겠지?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은하에서 터진 게 아니라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이제 그 라지 마젤라니 클라우드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도 눈으로 보여. 맨눈으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게 터진 후, 그러니까 이게 애프터 비포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요 별이 여기 터진 거예요. 이게 터지면 보통 요 상태를 한 달 정도 가요. 이렇게 빛나는 새로운 별이 생긴 거죠. 한 달 정도 있다 죽은 다음에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별을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잔해가 남은 거지. 이 동그란 띠가 뭐냐면 얘 폭발하면서 물질을 공간으로 뿜어버릴 거 아니야. 그게 흩어져 가요. 이게 계속 커져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요 가운데는 중성자별이 남아야 되는데 중성자별이 아직은 관측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중성자별이 얘가 전파를 내면 그게 관측이 쉽게 될 텐데 아직은 관측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쇼가 우리 은하에서 터지면은 낮에도 보여요. 저 초신성은 그 정도로 밝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어도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보통 평균 내보면 우리 은하에서는 100년에 2개씩 터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는 100년에 1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이 돼 있는 초신성들이 유명한 초신성들이 있어요.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첫 초신성은 아마 이제 그 185년에 터진 초신성은 이름을 그래서 연도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해 첫 번째 발견된 거는 A, 두 번째는 B 이런 식으로 185년에 발견된 거. 그다음에 1600년에 이게 이제 여러 나라의 기록이 있어요. 이때 새로운 별이 하나 떴다. 이게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 1572년 초신성이 이제 티코가 이걸로 이제 유명해진 초신성이 티코 초신성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1604년 여기 가까운데 한 세대에 2개 터졌어. 여기는 그러니까 케플러가 이제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근데 이게 2개가 요때 한꺼번에 터지더니 그 이후로 400년이 넘게 안 터지고 있어요. 우리 은하에. 그래서 쇼를 못 보고 있어. 사실 지금은 이제 장비가 좋아졌어. 이게 이 2개가 다 불행히도 이 망원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터진 거라 제대로 관측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좋은 망원경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안 터져. 우리 은하에서 저 초신성이 터지면 굉장히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온 건 이 초신성이 죽고 나면 또 얘도 이렇게 잔해를 남겨요. 지금 요거는 이제 이 케플러 초신성의 잔해. 굉장히 이렇게 물론 이건 이제 X선 뭐 여러 가지 찍은 걸 합성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뭐 이런 흩어져가는 잔해들이 보이죠 이제.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아까 별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놈은 거의 안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아주 극미량인데 그럼 지구를 보면 철보다 무거운 거 많잖아. 그죠? 뭐 우라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럼 걔네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건 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 폭발하는 힘으로 워낙 고온까지 올라가니까 그때 무거운 핵들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우리 태양계는 예전에 그러니까 초신성이 폭발한 데서 태어난 걸로.
자, 저렇게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면 가운데에 중성자별이 남아요. 이게 중성자별은 백색외성하고 비슷한 원리로 유지가 되는데 성분이 그러니까 백색외성은 원자였는데 그러니까 탄소나 산소가 주고 그 주변에 전자가 막 돌아서 그 전자가 이제 버텨줘서 유지되는 거라면 질량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전자가 다 핵으로 흡수가 돼서 중성자를 만들고 그 중성자의 축태합으로 유지되는 별이 중성자별이에요. 사이즈는 더 줄어요. 그래서 중성자별이 되면 태양 크기가 태양보다 훨씬 이 정도 질량인데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대략 10km 정도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km를 태양을 10km 크기까지 압축을 했다는 얘기야 이게. 예. 그 밀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우리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밀도랑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의 밀도로 압축을 한 거다라는 거고. 다른 책에 보면은 이 정도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잉 747기를 좁쌀만하게 만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해요. 결국은 이 펄사가 이게 이제 이 중성자별인데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고 큰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전파를 내는 거였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지금 이제 많은 펄사가 발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로로 이제 그 여기 나온 이 발견은 이제 조셀린 벨 버넬과 여기 나온 안토니 휴이시라는 두 사람이 상은 발견을 했는데 상은 이제 1974년에 이 중성자의 펄사 발견과 전파 천문학 가지고 노벨상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이 조셀린 벨 버넬인데 그러니까 이 펄사를 발견할 당시에 이제 그 대학원생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휴이 씨가 이제 이 사람의 지도 교수였던 거지. 가지고 휴이 씨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조사해봐라.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실험했던 전파 망원경이에요. 상당히 조잡하지.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다 했어. 전파만 잡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봤더니 굉장히 그 주기적으로 오는 펄스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그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거 하려면 결국 한 몇 년 붙어서 데이터만 분석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저게 이제 그 펄사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 선생이 노벨상 받을 때 이 조셀린은 상을 못 받았어요. 예. 똑같이 같이 일은 사실 더 했겠지, 그지? 물론 아이디어는 선생이 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일은 이제 학생이 했을 텐데, 근데 그때까지 관행이 뭐냐면 학생은 상을 안 주는 거야. 선생만 주고. 그래서 일은 다 했는데 왜 상을 안 주냐 해가지고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도 안 된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나왔던 그 프레드 호일 같은 사람이에요. 왜 학생이라고 상을 안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때 논란이 돼서 이게 1974년에. 이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이 사람 이름이 가운데 이름이 벨이잖아요. 그래서 노우 벨 프라이즈라고 벨이 없는 상까지 조롱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때 그 논란을 한번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선생만 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일을 했으면 같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학생한테도 주는 걸로 됐어요. 예. 결국 노벨상 못 받고 끝났지. 그렇지만 뭐 그래도 유명하게 됐으니까 위로는 되겠지만. 근데 그 덕에 요 다음에 똑같이 이 전파 천문학으로 똑같이 펄사를 이용해서 노벨상을 하나 더 받았어요. 그게 이제 펄사의 그 주기가 줄어드는 걸로부터 일반 상대론이 맞다라는 걸 보여서 상을 받았는데 그때는 같이 일한 학생이 같이 받았어요. 그 상을.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파로만 보이던 것도 가까이 있는 놈은 가시광선, 그러니까 보통 망원경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전파 망원경으로 찾아낸 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중성자별 찾아낸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중성자별 근처를 이제 열심히 연구해 보려고 요새는 주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중성자별에서 전파, 엑스레이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건 지금 이제 엑스레이로 본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 펄사가 있고 펄사 주변에 이게 물질이 배출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뭔가 이 초신성이 터진 잔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저 중성자별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이 백색 외성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이 질량을 1.44 곱하기 태양 질량 1.44배를 이 찬드라 세컬 리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질량이 크면은 안 되고 요거보다 질량이 작으면 전자의 축태압으로 이 별이 유지될 수 있다. 백색 개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규한 사람이 이제 챈드라 세커라는 인도 사람이에요. 19살 때 한 일이야 이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일을 하고 나서 약 50년이 지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1970년대. 근데 지금도 이제 이 사람 이름을 기려서 이제 그 엑스선 망원경하는 챈드라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중성자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이는 걸 여기 이제 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린지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은 이제 이 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의 방정식 이름이에요. 이게 별 방정식. 이 사람들이 대충 여기 이 태양 질량의 3.2배가 넘으면 호화가 중성자별로도 버틸 수 없다는데 이 숫자는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도 중성자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저 리밋을 넘어가면 그거 어떻게 될 거냐. 중성자도 수축을 할 거다. 수축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가냐면 이 크기가 계속 작아지는데 여기 보면 이 시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바르츠-실트 반지름이 뭐냐면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이게 질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예. 대충 보면 태양 질량이면 3km야. 시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는 게. 아까 중성자별이 어느 정도였냐면 태양 정도의 질량인데 크기가 12km 정도 되면 이게 중성자별이에요. 근데 그 중성자별을 못 버티고 얘가 크기가 더 작아져서 3km보다 작아지면, 그러니까 태양이 3km보다 더 사이즈가 작아지면 이제 더 이상 뭐 막을 방법이 없이 얘가 수축을 해서 이제 검은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검은 구멍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르겠다. 아직까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갔을 때 물질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네. 그냥 이런 검은 구멍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럼 그 검은 구멍은 이게 이 중력이 워낙 강해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이벤트 호라이즌이 딱 이거예요. 시바르츠-실트 반지름. 그거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못 나와 이제. 예. 그러니까 다 빨려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검은 구멍이라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저런 게 진짜로 존재할까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했어요. 사실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처음 제시한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시바르츠-실트라는 사람이에요. 네,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론이라는 걸 내놔요. 이게 이제 뉴턴 중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력 이론이나, 그리고 그 일반 상대론에 몇 가지 가능한 이렇게 그 해를 찾다가 시바르츠-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게 뉴턴 포텐셜 필드식 구한 거예요. 보면 이게 가운데 질량이 있으면 그 주변에 중력이 어떻게 되느냐 해보면 요 반지름보다 바깥쪽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고 그보다 안쪽에 가면 이상한 세상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지구나 태양이나 이런 거는 그 질량이 그 안쪽에만 있을 수 없고 바깥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크기가 크니까. 이런 걸 관측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태양인데 크기가 3km보다 작아. 그 정도 질량이 그렇게 작은 사이즈에 있어. 그러면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를 꾸준히 이론적으로만 연구를 해오다가 이게 이제 이런 중성자별도 발견되고 쭉 하니까 그 선상에서 생각해보면 저런 블랙홀, 검은 구멍도 존재할 거다. 그래도 에이 저런 거 어떻게 가능하겠냐, 저런 이상한 게. 그래가지고 이제 60년대부터 사람들이 이제 파가 갈려서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제 얘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유명한 내기까지 해요. 예, 그래서 어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력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이제 킵손이라는 중력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킹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도 많이 알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내기를 해요. 블랙홀이 존재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그 호킹은 블랙홀 라디에이션 뭐 이런 걸 블랙홀로 뜬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보험상으로 이제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걸고, 킵손은 이제 그 블랙홀이 있다라는 거에 걸고, 상품 내기 뭐 그 상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킹이 지면 그 영국에서 나오는 잡지 펜트하우스
보내주고 그 소는 미국에 있으니까 소니 지면 미국의 잡지 플레이보이를 1년 구독권을 들어주기로 가지고 근데 그거는 결론이 이제 그 80년대 말쯤에 이제 있는 걸로 그래서 호킹이 이제 그 펜트하우스 1년 구독권을 보냈다고 그래요. 제가 두 잡지를 다 봤는데 플레이보이즈는 굉장히 건전한 잡지야. 벗은 거밖에 없어. 네? 좀 예쁘게 하고 나오는데 펜트하우스는 영국 사람들은 약간 더 적나라한 것 같아. 네, 여러분들은 보려면 펜트하우스를 봐. 좀 미적 감각이 좋은 사람은 플레이보이를 보고 그래도 영어 실력 늘리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하는 방법은 이게 빛을 다 빨아들이고 내보내진 않으니까 관측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주변에 뭔가 빛을 내는 놈이 있으면 그 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걔가 그 블랙홀에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서 빛을 내요. 엑스레이 같은 거. 그럼 X선 망원경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엑스레이 이미지로 보면 그러니까 블랙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이는 거지. 그럼 그걸로부터 아 여기 좀 블랙홀이 있겠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이게 블랙홀이 있으면 이 주변의 시공간이 확 휘어요. 그래서 중력 렌즈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상이 휘어. 예. 블랙홀이 지나가면. 그래서 이 갤럭시나 별들 사진 많이 찍어놓은 데서 상이 이렇게 흐려지는 데가 있나. 그러니까 디스토트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질량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고 그걸로부터 블랙홀이 있을 거다라는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여기 블랙홀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지나가는 갤럭시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중력 렌즈 효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왜 이게 이제 이 검은 구멍 블랙홀이 이제 무거운 별이 죽어서 생기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이 은하에는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다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은하에도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는데 그 블랙홀의 질량은 뭐 태양 질량의 뭐 10배 이 정도가 아니라 100만 배쯤 돼요. 질량이 무지하게 큰 거죠. 또 작은 편에 속해.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있는 거는 그 액티브 갤럭시라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한번 할 텐데 그런 큰 갤럭시에 보면 갤럭시 중심에 10억 배 정도, 태양 질량이 10억 배 정도 되는 검은 구멍이 있어요. 블랙홀. 그것들은 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가 지금도 좀 약간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 정도로 무거운 놈이. 예. 반대로 굉장히 작은 블랙홀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입자 가속기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로 충돌하면 순간적으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특별한 그 이론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될 이론. 그럴 수도 있다 정도지. 근데 그래서 이게 전에 이제 LHC 선 그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는데 이런 실험하면 블랙홀을 만들어가지고 지구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소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생겨.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조용하고 그런 마지막이죠. 이게. 가장 무거운 별의 체온은 이렇다. 대충 얘기는 다 끝났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블랙홀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옛날에 호킹이 한국에 두 번 왔나? 정도 왔는데 괜히 그 이제 블랙홀 라디에이션이라는 걸로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업적에 비해서는 대중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죠? 업적보다 아마 더 이게 약간 이 그로테스크한 모습 때문에 더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20대 말쯤에 이제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근육이 이제 서서히 이제 죽는 거죠 이게. 못 쓰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그 나이가 아직 60은 안 돼서 한 50대쯤 됐을 거예요. 2000년이니까 2000년에 찍은 사진인데 한국 학회에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이제 코스모 학회라는 걸 했는데 나름 이제
큰 학회이기 때문에 쇼를 한번 하자 그래서 유명 인사 초청 차원에서 이제 불렀는데 한 번 불렀는데 1등석 5장을 샀네. 그래서 비행기 1등석이면 영국에서 오는 건데 한 장에 1,000만 원씩 하는데 한 장에 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기 불러서 왔는데 자식이 4명이 있어요. 루게릭 병에 걸린 이후에 다 나왔어.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다 망가지진 않는 모양이야. 이 때는 이미 이제 쓸 수 있는 근육이 손가락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눌러가지고 이 모든 건 이제 다 이게 이 말을 조합하는 장치가 있어. 이제 단어 조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누르면 기계가 말을 해줘요. 이 말은 요 기계 만들어준 사람 말이라 이 목소리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부르고 나서 이 대중 강연을 한번 했어요. 여기 그 가까운 데 있는 그 고등과학원이라는 곳에서 불러서 대중 강연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맨 어려운 얘기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거의 못 알아들을 얘기만 하더라고. 근데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생부터 해가지고 다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열심히 들어요. 다 열심히 들었더니 이제 끝났어. 예. 질문 시간이 됐어요. 근데 강연은 그 중간에 질문을 못 받아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녹음해둔 거 쭉 트는 거지. 말을 못하니까. 1시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는데 질문을 아무도 안 해요. 조용해 한 1분. 그러다가 한 사람이 딱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어려운 질문을 했어. 아니, 대답을 해야 되잖아. 대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작성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5분간 조용해.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고 5분간. 그 5분이 흘렀어. 5분이 흐른 끝에 한 호킹의 대답이 What did you say? 였어. 이게 의도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질문하고 한바탕 웃느라고 이제 다 웃었죠 그때. 근데 사실 내가 이제 영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었는데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 대학을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거든. 이 영국도 똑같더라고. 호킹이 와서 강연한다니까 애들 쫙 몰려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주도에서 불렀더니 이게 황당한 거는 있나. 이제 왔으니까 어쨌든 접대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행원이 있어요. 그 간호사가 분명히 따라다녀.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조를 짰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 점심, 오늘 저녁, 내일 좀 이렇게 그거 한번 맡아서 했는데 같이 밥 먹는데 고역이야. 그러면 먹는 거에 절반을 흘려. 이해 안 되니까. 같이 질질 흘리고 있는데 앞에서 같이 밥 먹고 있으려니까 참 불편해서 그렇다고 대화가 돼, 뭐가 돼. 그러니까 그렇게 고역을 치러 겨우 끝내고 가는데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대. 예, 밥 먹고 나서.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디스코텍을 하고 싶어. 갔다는 거냐 그러고 갔더니 이 휠체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래 하여튼 그러고 난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돌아가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그 돌봐주던 간호사랑 바람이 나서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막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보통 사람들은 저 남자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런 일이 있나 했는데 나는 다 이해를 했어. 충분히 그럴 사람이다. 자, 여기서 퀴즈. 내가 어디 있게? 나의 젊은 시절 모습. 네, 여기 있죠? 네. 자, 오늘 이제 별의 일상에 대해서 쫙 배웠어요. 별이 빛나는 가장 주 에너지원이 뭐라고 했어요? 핵융합이죠, 그죠? 자, 별의 대부분의 성분은 수소니까 그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드는 거죠. 더 무거우면 그 헬륨을 태워서 다시 탄소를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별이 빛을 내요. 근데 그 별이 어디까지 갈 거냐를 결정하는 건 결국 별의 질량이야. 질량이 그냥 어정쩡하면 아예 너무 작으면 핵융합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브라운 드워프이 되는 거야.
태양 정도 되면 이게 중간 정도 질량인데 이런 놈은 그러니까 이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다 끝나면 결국 적색 거성이 됐다가 백색 외성으로 이제 끝나는 거고 그보다 더 무거우면 얘가 초고성이 됐다가 이제 이 초신성 폭발을 한번 한 후에 중성자별이 남고 또는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20세기에 알아낸 게 이제 별이 무한한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고 수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 별이 왜 빛나는지 다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알게 된 거죠 이제. 그죠?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